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네, 지금 단톡방 보니까 구름샘님이 다른 방송 언제부터 하시냐 물어보시는데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살짝 조심스럽게 뒤쪽을 조금만 좀 빨리 끝내는 쪽으로 오늘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는 아주 그 전보다 뒤떨어짐이 없이 또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16.6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 출발을 보였고요. 전력과 전선 설비 쪽, 그리고 비철금속과 은행 보험, 수산과 라면 등의 음식료, 그리고 정유화학, 그리고 해운업종, 태양과 원전, 풍력, 그리고 여행 등 일부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금일도 HLB 급락 속에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 흐름이 보였습니다. 10시 기준 외국인이 선물 1조 1,800억 규모까지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순매수 규모가 확대됐는데 외국인들은 반도체 그리고 삼양식품 등의 음식료 그리고 전력설비 중심의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낙폭의 절반 이상이 HLB 한 종목이 끌어내렸던 걸로 오전에 보였고요. 거래대금 잠식도 오전 기준을 보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개장 초반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의 4분의 1을 HLB가 차지할 정도로 잠식하면서 나머지 코스닥 종목들의 수급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러니까 HLB 단타에 막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별로 수급이 없게 이게 어설프게 가기 시작한 겁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라서 반도체와 밸류업 쪽에 동반 상승가 나타났고 수출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음식료 그리고 해운 등 실적 모멘텀 업종도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밸류업은 외국인 지분율 상승 추세이고요.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저 PBR주를 끌고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기대감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전주 약세였던 그 삼성전자가 장중에 79,000을 돌파했고 종가는 그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음식료는 17일 호실적에 상한가 도달했던 삼양식품이 장중 20%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윗꼬리를 또 달고 내려면서 단기 급등했다는 차익 실현도 오늘은 나왔다 볼 수 있고요. 수출 모멘텀의 K푸드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삼양식품, 농심 이렇게 되었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 다소 좀 아쉬운 실적 때문에 조금은 키 맞추기가 지금은 이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역시 삼양식품 주도로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겠고요. 김 관련 업체들도 시푸드 관련 업체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운은 중동 지정학제 갈등 수혜 업종에 전일 이란 대통령 헬기 실종 오늘 사망한 것으로 일단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상승세 지속되면서 해운 쪽의 업황 호조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전선주 관련된 업종 역시 지속 나타났고 전력 설비 변압기 쪽도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HLB 관련된 영향으로 약세 지속되면서 알테오젠이 HLB 2거래 연속 하한가 영향에 코스닥 3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SCI 편입에 외국인 수급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금주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는 가운데 반도체는 선별적인 중소형주 소부장들이 선별적인 울림이었는데 PSK 홀딩스 호실적의 강세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말씀드렸던 구리값 사상 최고치 경신 소식에 전선과 비철금속 쪽이 좋았고 석유 같은 경우는 이란의 대통령 헬기 추락에 중동 긴장감 고조 우려로 강세를 나타냈는데 관련된 석유 종유 쪽은 그렇게 유가가 막 튀거나 막 세게 이렇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7거래일 만에 강세 전환했고요. 자동차 금융업종 강세가 코스피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고요. 업종별로 보자면 역시 음식료 업종입니다. 금일 전개된 음식료 업종 순환매로 전반적인 상세가 다시 나타났는데 삼양식품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일단 1분기 호실적이 이가라 영향을 미치면서 강세로 마무리됐고요. 운수 창고는 해운이 업종 강세 주도했습니다. 그중에 HMM과 페노션이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였고 철강과 금속도 뒤이어서 강세였는데 특히 고려아연이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을 강세 전개됐고 풍산은
구리 가격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했습니다. 한편 전력설비 모멘텀 유효하면서 LS 에코 에너지가 급등했고 이어서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 그리고 대한전선이 52주 신고가를 장중 경신하면서 강세였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이 약세였고 특히 HP 현대 마린솔루션이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약세였고요. 뒤이어서 의약품 업종 주가 하락했고 그중에 셀트리온도 약세 주도됐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는 정보기기 강세였는데 특히 바이오 스마트가 전력설비 모멘텀이 유효한 가운데 변압기 관련된 자회사 관련해서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나타냈고요. 뒤이어서 화학이 강세였는데 그중에 엔케미, 리튬 테마와 호실적으로 강세 보였고 건설업종은 LS 마린솔루션이 미중 갈등에 따른 해저 케이블 반사이익 관련된 기대감으로 급등하면서 강세 주도했고요. 반면 제약주가 약세였습니다. HLB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은데 특히 FDA 승인을 못한 HLB가 잇따라 급락하면서 역시 제약업종의 약세를 전개했고요. 뒤이어서 방송 서비스와 비금속이 약세인 하루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하루였고요. HLB가 너무 잠시 가다 보니까 단기 매매가 8천억 정도로 매매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도 있는데 엄청난 매매가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수급이 거의 없는 이런 모습도 오전에 보였기 때문에 글쎄요, 내일도 또 HLB 쪽으로 수급 블랙홀이 또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좀 어려운 또 시장이 되지 않을까 고민은 상당히 됩니다.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미래에셋증권 자료인데요. 빅스 지수입니다. 이 빅스 지수가 2019년 11월 이후에 최저치인 11.9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빅스 지수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서 주가들이 좋은데, 자, 거꾸로 생각하면 빅스가 안정화돼 있으니까 주가가 좋은 거고요. 또 반대로 어느 정도 거의 바닥권까지 왔다 그러면 또 단기로는 또 조정세가 올 수도 있는 자리까지 온 거 아니냐. 사실 이 생각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빅스 지수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다른데 과거 지금 보자면 2018년도부터 보자면 지금 벌써 빅스 지수가 그때 이후로 굉장히 완전 바닥권까지 거의 들어왔다 볼 수 있어서 약간 또 경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빅스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빅스 지수의 바닥권이 일단 반등이 또 튀어오른다면 자, 시장은 또 약간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가 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 지수로 봐서는 그럴 수 있고요. 자,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다울투자증권에 관련된 퀀트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패시브 외국인 자금의 흐름인데요. 지금 위쪽으로, 그러니까 가로선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가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아래쪽으로 가면 패시브 자금이 빠지는 건데 패시브 외국인 자금이 올해 첫 유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난 4월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 경제 데이터 호조 등의 여파로 5개월 만에 발생됐던 유출 시그널을 뒤로하고 이번 5월 들어서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다우가 종가 기준 사상 첫 4만 포인트를 돌파한 후에 지난주 금요일 0.8% 다소 큰 폭의 좌수 증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적정 유입액이 539억 원을 의미하는 규모 정도가 일단은 패시브 외국인 자금이 올해 첫 유입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단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은 지금은 아마 외국인 중심으로 한다면은 코스피 쪽에 굉장히 단단한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코스닥을 좀 많이 샀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좀 집중하고 있는 시장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 보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추세를 형성하기 위해서 해당 지표의 지속적인 증가 여부는 사실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패시브 자금이 일단 들어온 모습이 일단 보였다는 점에서 이게 연속성이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시장은 좀 더 단단하게 좀 방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역시 오늘과 지난주였죠. 마찬가지로 전선과 전력 설비 쪽입니다. 영국의 런던 금속거래소 LME 등에 따르면 구리 가격이 톤당 1,668달러로 2002년 3월에 최고가 1,674달러에 거의 근접했고요.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에서 구리 선물 7월 인도불입니다.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0.17달러, 3.48% 오른 파운드당 5.05달러의 거래를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리가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구 산업 이러한 종목들도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인데 LME 금속 지수입니다. 이 보시면 2년 내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22년도 더 많은 높은 금속 지수가 올라간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2년 내에는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알루미늄, 구리, 납,
그 다음에 니켈, 주석, 아연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최고치 돌파하면서 보이는 모습이 위쪽 가운데 보이는 거고요. 다른 모습 보이더라도 알루미늄과 납, 그 다음에 니켈, 주석, 아연 등등의 비철 금속들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LME 관련된 이 지표가 지금은 금속 지수가 2년 내 최고 수준까지 지수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LME 구리인데요. 이 보시면은 구리 이게 아마 LME 관련된 선물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게서 1,848달러 터치 신고가 경신이 오늘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리 가격이 일단 선물 가격도 치솟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구리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제한되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구리 강산이 2개밖에는 지금은 신규로 발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구리를 양질의 구리를 또 채내기 위해서는 더 깊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채굴 관련된 비용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많이 발견하기 좀 쉽지 않고 또 많은 공급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또 구리를 캔다 이런 이야기까지 또 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격 상승을 또 부추기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구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구리 가격 목표치를 1만 달러에서 12,0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내년 평균 구리 가격 전망치는 15,000달러까지 전망하고 있다라는 제가 분석 자료는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12개월 가격 예상 범위가 9,000에서 12,0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NH투자증권에서도 구리 가격 상향 조정을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투기적 수요까지 겹치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내일 가능하다면 제가 자료를 가져오 보겠지만 투기적 포지션이 지금 최근 들어서 치솟고 있고요. 거의 꼭지점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리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도 이걸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야기를 되고 있기 때문에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시장의 구리 선물 가격 하락을 예측한 트레이더들이 구리를 대거 공매도 숏배팅 했다가 예상치 못한 최근에 오다 보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급히 구리를 숏커버하는 가격이 최근에 구리가 더 밀어 올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보고서를 통해서 일각에서 그간 코맥스 가격의 프리미엄 상을 이용한 거래소 간 차익 거래 포지션을 보유했던 트레이딩 회사들의 숏 포지션 매도가 이걸 숏 커버로 돌아서면서 가격 급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가능하다면 내일 정도 한번 제가 이와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면 제가 분석 자료를 한번 가져올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창, 서원, 이구산업, 국일신동, PJ메탈, 황금ST 등의 비철금속 관련된 중소형주들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LS 에코에너지, KBI메탈, LS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등등과 관련된 전선과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자, 투기적인 수요에다가 실질적인 공급 부족 그리고 수요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AI 관련된 테마군으로 확산이 되는 쪽에 구리가 일단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엄블레라 리서치 쪽에서 올려주신 관련 자료입니다. 이거는 BOA 자료를 올려주신 것 같은데 유틸리티 쪽에 인프라 업종으로 2022년 이후에 가장 큰 자금의 인플로우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유틸리티, 공식적으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으면 유틸리티 업종으로 자금이 안 들어오죠. 근데 지금 금리가 높고 아직 인하가 안 되고 있는데 유틸리티 업종으로 특히 인프라 업종으로 지금 자금이 아주 2022년 이후 가장 큰 자금의 인플로우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이걸 바탕으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I 붐에 웃는 닥터 코퍼라는 뭐 오늘 기사도 나왔었는데 전력 소비 늘자 21세기 석유로 구리가 불리고 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쿠퍼, 그러니까 구리가 지금 미국의 본드 그러니까 이제 채권의 금리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더 올라가면 또 채권 금리가 또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4%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또 동행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구리가 또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망치가 엄청나게 지금 불어오르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또 시장은 더 좋게 막 해석을 하고 있지만 또 시장이 생각한 대로 거꾸로 가죠. 그러면 구리가 또 단기에 또 어떤 변수에 의해서 또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 종목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이 살짝 나오면 굉장히 또 상당히 두려움에 또 상당히 많이 던지겠죠. 차익 실현을.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국제에너지 기구인 IEA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IEA 같은 경우는 26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최대 1050테라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22년 기준 전력 사용량이 460테라와트시였다는 고려한다면 4년 만에 590테라와트시가 늘어나는 셈이죠. 근데 한국 기준의 22년 연간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이 568테라와트시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엄청난 규모의 이제 전력 소모가 되는 겁니다. 한국 관련해서 이야기 될 수 있고, 웰스파워 같은 경우는 2030년 미국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서만 323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상적인 검색에서 AI 전력 사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특히 이제 구글과 지금 챗GPT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구글 검색 엔진 평균 0.3와트시가 필요하지만 챗GPT는 한 번 질문을 주고받을 때 2.9와트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10배 가까운 전력 소모가 되고 있고, 이게 또 활성화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AI로 촉발된 전력 확보 전쟁이 구리 가격 상승에 또 기름을 부은 것으로 전쟁이 풀이될 수 있는데, 실제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셜에 따르면 글로벌 전력망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2020년 2,350억 달러에서 2030년 3,720억 달러, 그리고 2050년에는 6,46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전력망 구축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배전, 송전망 등의 구리 전선을 까는 것이기 때문에 구리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죠. 데이터 센터 건설에도 막대한 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원 케이블을 비롯해서 열교환기, 배전 스트립, 그 다음에 전기 커넥터 등도 구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구리개발협회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1메가와트당 27톤의 구리가 필요하고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가 28년까지 1,000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 구축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아마존도 향후 15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난 데이터 센터 규모를 고려한다면 구리 사용량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증권은 이러한 자료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커머디티 사이클 구간별 분석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난 100년간 커머디티 관련된 빅사이클 상품 지수 가격이 150% 이상 급등했던 거는 세 차례인데, 1940년대 2차 대전에서 복구로 넘어가던 시기, 그리고 1970년대 석유 파동에서 자원 민족주의가 대두했던 시기, 그리고 2000년대 차이나 슈퍼 사이클, 이렇게 세 번인데, 상품 빅사이클이 끝나면 장기 증시에 호황이 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품과 증시가 경합하는 구간인데, 자, 과거에는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 구리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죠. 근데 조금 과거 세 차례 이 과거 사례가 똑같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삼성증권에서 이걸 끌어와서 이제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구리가 올라가면 그 뒷단에 시장이 엄청나게 호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구리의 수요는 AI 쪽에서 촉발되고, 나머지 기본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기 이쪽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죠. 지금 최근에 지난번에 제가 구리 수요나 전력 수요를 이야기 드렸을 때, 미국 같은 경우도 특히 뭐 버지니아주라든지 일부 전기를 사용하는 아주 급증된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서는 곳 말고는 전력 수요가 그렇게 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구리 수요도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발이지 기본적인 경기나 이쪽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커머디티 빅사이클 이후에 아마 큰 증시 장기 호황을 말하고 싶어서 다시 좀 이렇게 가져온 자료인 것 같은데요. 똑같이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여튼 뭐 구리가 일단 커머디티 쪽이 상당히 좋으면 그 뒤에 시장이 장기 호황이 따랐다는 점은 뭐 참고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국내 시장도 아니면 미국 시장도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전선과 전력 설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역시 오늘 자동차와 부품업종이 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역시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 분석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 관련된 나오니까 자동차라든지 오늘 일부 은행주, 보험주 일부 이렇게 저 PBR주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로 기대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 현대차가 올해 하반기 인도 IPO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인도 법인의 연결 EPS 비중이 7.7% 그리고 지분 매각으로 인한 EPS 희석 효과가 1에서 2%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대가로 3조 원 이상의 현금과 약 30에서 40조 원 규모의 상장 유가증권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드리면 인도 상장 기업과 현대차 24년 예상 PER 비교인데요. 지금 보면 마루티 스즈키, 그 다음에 M&M, 그 다음에 타타 이렇게 보면 높게는 거의 30배 그리고 타타 같은 경우도 거의 19배 정도 받고 있죠. 근데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가 어쨌든 4.5배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 스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인도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현대차 관련된 밸류 체인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직접 상장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도 법인의 연결 EPS가 올라오면 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부품사에게 인도는 제2의 중국이라고 또 언급을 하면서 인도 시장은 소수의 차종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부품 표준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조 원가가 낮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시장으로 설명하는데 23년 기준 현대모비스의 모듈 사업부가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인도 모듈 법인의 순이익은 약 이익률이 8.4%까지 기록했고요. HL 만도와 한원 시스템은 23년 연결 순이익의 42%, 각각 41%가 인도 시장에서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시장의 이익률이 부품사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국내하고 달리.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까요? 예, 낮은 제조 원가로 인도 시장의 이익률은 글로벌 평균을 상회한다는 겁니다. 현대모비스는 연결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0.2%였는데 인도 시장이 모비스가 8.4% 그리고 HL 만도도 1.6% 연결 순이익률인데 인도 법인 이익률은 7%대 그리고 한원 시스템은 연결로 0.5%지만 인도 시장은 4.5%. 그러니까 인도 쪽의 성장에 따라서 굉장히 부품이나 완성차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래서 HL 만도, SL, 서현이화, 화신 이렇게 네모를 치면서 생산 부품이 오른쪽에 먼지 나와 있는데 이 현지 인도 동반 진출 부품사의 수혜가 전망된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대원강금이라 뭐 쭉 에코플라스틱 등등 쭉 많은데요. 실제 네모나게 이렇게 네모친 회사들이 좀 더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L 만도, SL, 서윤이와 화신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를 쳐놨네요. 예, 이렇게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고요. 자, 근데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이제 좀 일부 자료가 또 올라와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자, 첫 번째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현대기아의 합산도매 ASP입니다. 이게 보시면 현대기아가 원래 평균적으로 글로벌 보면은 이 ASP가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예, 제품 믹스 개선, 뭐 제네시스를 포함한 약간 높은 프리미엄급이 잘 팔리면서 SUV도 마찬가지고요. 믹스가 ASP가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합산도매 ASP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두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 현대기아의 글로벌 공장 가동률 추이인데 이것도 현대차 글로벌 공장 가동률과 기아의 글로벌 공장 가동률이 4분기 트레일링 기준 본다면 거의 100%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106% 이상 넘었죠. 그리고 예, 기아 같은 경우 99% 거의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지금 풀 가동 상태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현대기아의 미국 매출액과 순이익 추이인데 역시 미국 판매 법인 매출액이 이렇게 긴 막대 그래프 나와 있고요. 회색이 밑에 살짝 보시면 미국 제조 판매 금융법인 합상 순이익인데 이쪽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판매법인 매출액 자체가 워낙 크게 올라오기 때문에 2020년 이후로 21년 넘어가면서 기울기가 굉장히 급박하게 올라간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모습이고,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현대기아의 합산 지배주 순이익과 시가총액 비교인데요. 약간 짙은 실선이 현대기아의 합산 지배주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옅은 회색이 현대기아의 시가총액인데 과거에는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흐름들이 좀 더 높게 형성된 약간 이익 대비 약간 오버밸류 됐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 순이익 다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치솟았는데 시가총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갭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갭을 메꿔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주주와는 강화에 따른 적적 P 멀티플 상승폭 추정입니다. 이거는 P에 대한 기본적인 시색을, 그러니까 도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 증가율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이 표에 의해서 P를 낼 때 밸류에이션 멀티플 산정 기준을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현재 P가 향후에 현재 약
PER이 4.5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따지면 이런 것들을 D나 R, G, 배당 성향, 위험, 성장 이런 것들을 넣어가면 향후에 6.5배 정도까지는 멀티플을 줘도 되지 않느냐, 적정 멀티플을. 그렇게 되면 증가율, 주가율은 46% 정도의 증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본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못 오르죠. 예. 다른 종목이 이렇게 좋았다면 아마 장중 한 20%는 아마 급등각이 나왔을 텐데요. 그 무겁다던 전력 설비, 유틸리티도 올라가는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한번 이런 이름값을 할 뭐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차종 막 급등할 때 그 생각해 보면 또 그런 시기가 아예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쪽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역시 해운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가 20개월 만에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업계 따르면 글로벌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7일 기준 전주보다 214.97포인트, 9.32% 상승한 2,520.76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29일 1,730.98 이후에 6주 연속 상승세고요. 지금 2,500선을 돌파한 것은 22년 9월 9일 이후에 2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해운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해운 운임이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해 12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에 급등했고요. 작년부터 희망봉 우회에 따른 선박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수요가 증가한 것도 운임 상승의 요인입니다. HMM은 전통적인 비수기인 1분기에 매출 2조 3,299억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영업이익은 4,0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비수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한편 HMM의 매각 협상이 최종 불발된 이후에 3개월이 지는 가운데 해운업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 호실적을 내면서 재매각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시장은 기대감이 또 부각되면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MM과 페노션, 흥하해운 등의 일부 해운주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한투증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SCFI와 CCFI를 보여줄 수 있는데, 자, 6주 연속 상승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를 놓고 보면 최고치죠. 근데 과거에 22년도에는 엄청나게 치솟았죠. 이게 과거에 여러 가지 팬데믹 이런 쪽들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CCFI도 6% 정도 상승했고요.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 모두 수요가 개선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고, 운임 시장의 주도권이 선사들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한투증권에서 언급했습니다. HMM 실적이 더 중요한 CCFI는 SCFI를 따라서 전고점인 1,400포인트를 뚫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미 2분기에 CCFI 시황이 1분기보다 더 좋다는 점에서 HMM의 1분기 실적에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또 아직도 남아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죠. 더군다나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클락슨 신조성과 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4년 5월 17일 185.95포인트였는데 역사적 고점이 191.58포인트였는데 이 차이가 5.62포인트 정도밖에 안 납니다. 역사적 신고가에 거의 준한 지금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까지 올라오니까 해운과 조선업종들이 들썩이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저PBR 관련된 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점입니다. 아까 자동차 업종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더군다나 오늘 금감원과 거래소가 공동으로 뉴욕에서 밸류업 관련된 세일즈 소식 등의 은행주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융사들이 뉴욕 IR로 가면서 글로벌 투자회사 임직원 240명을 비롯해서 총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그리고 금융사 주주환원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보도는 크게 없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밸류업 이외에도 공매도 정책과 상법 개정과 같은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PF 이슈 등의 현안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행사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해지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은행주 순매수에 나서면서 이게 확대로 이어질 것인가, 이게 사실 관건입니다. 지금 은행주 등을 포함한 금융주는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더 이어질 것인가 관건인데요. 금주 이후에 외국인들 은행주 매매추를 좀 더 확실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뭐 공매도와 관련해서 밸류업을 하자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면 안 된다는 시장 해석에 공감한다. 그래서 6월 하순 전에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다 밝혔는데, 사실은 전산이나 이런 좀 투명한 뭔가 조치가, 제도적인 조치가 좀 먼저 좀 선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일단 그 증권, 은행, 보험 이런 쪽에 지유사, 이런 저 PR 관련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업종도 일단 긍정적으로 흐름이 있었다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나증권에서 은행 업종에 대해서 코멘트를 냈습니다. PF 정상화 방안에 따른 두 가지 영향을 좀 짚었는데, 근본 방안으로 인해서 약 1조에서 1조 2천억 정도의 충당금 부담이 예상되지만 대송 비용 가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 미미할 것이다 봤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 강화, 그리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그 다음에 정리 지원 등의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했던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금융당국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비중을 전체 PF 230조 원 가운데 약 5에서 10% 내외로 추정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근본 방안이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정리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 작업 투입, 이게 공동 신디케이트론이고, 보유 PF의 정리 대상 선정 시에 이에 따른 손실 처리와 추가 충당금 적립 등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공동 신디케이트론은 캐피탈 콜 방식으로 5대 은행이 은행당 최소 한 1,000억 원 정도에서 최대 5천억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우려보다 규모는 크지 않았고, 보유 PF 정리 과정에서 손실 규모도 기적립 충당금을 감안했을 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대형 금융주사 같은 경우는 약 2천억 내외씩의 추가 비용 처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뭐 은행주들이 전고점 부근에 다다르면서 약간 차익 실현에 대한 투자자들의 뭐 문의가 많고 실질적으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자리인데, 밸류업 관점에서는 은행주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할 공산이 크고요. 그리고 PBR이 아직은 은행주들이 0.4배에 불과한 밸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 대비 아직은 낮고, 그래서 글로벌 금융주들도 모두 시장지수 큰 폭 초과 상승 중이라는 점에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가질 자리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엄브레라 리서치 쪽에서 저 PBR 구론에 꾸준한 외인 자금 유입이 된다고 보고는 자료를 또 띄웠죠. 이런 것들을 팩트셋 자료를 또 띄웠습니다. MSCI 관련된 팩트셋 자료인데요. 역시 저 PBR로 꾸준한 외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자, 오늘 태양광주 포함해서 일부 석유화학주도 올라왔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16일 백악관의 태양광 양면 패널에 대한 적용을 했던 통상법 201조상 긴급 수입 제한 세이프가드 조치 예외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라 발표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 반사이 기대된다. 이걸 지난주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태양광 등 재생의 에너지 영역이 현재 IRA 적용을 받는데, 전기차 등 다른 IRA 적용 영역에서는 중국 기업이 세제 공제를 받지 못해서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고, 반면 여러 가지 태양광 그렇지 않다고 전해집니다. 이에서 그 관세로 배를 불리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중국산을 본격 배제하겠다는 방침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공급 과잉으로 급락했던 판가에 대한 회복으로 저가 강수를 길을 펴지 못했던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사업 여건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개선될 전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SDM, 메커스, 파로 등의 태양광 에너지 경영과 그 캐리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스리랑카 청소년 체육부와 국영 엔지니어링 공사와 지난 19일 스리랑카 정부 태양광 전력 시스템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관련주가 또 올랐죠. 이런 부분도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강화가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섹션 301, 그러니까 중국 관세 25%에서 50% 상향 조정, 그리고 두 번째 반덤핑 상계 관세인데 동남아 우회 관세 면제가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태양광 모듈 수입의 중국산 비중은 아직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섹션 301 영향이 그래서 없을 것으로 보는데, 두 번째 동남아 반덤핑 상계 관세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모듈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본다는 건데요. 유예 조치된 기수입된 물량은 12월까지 또 모두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 소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고민해야 될 사항은 여전한 중국의 공급 과잉, 그리고 두 번째 동남아 4개국에서 인도, 멕시코 등을 우회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미국 내 급증하는 태양광 모듈 증설 이슈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일부에서는 미국 태양광 재고를 약 100기가와트로 추정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고민되는 네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 자료 좀 띄워드리면 미국 모듈 수입 중에 중국 비중이 0입니다. 인도, 멕시코 우회 수입 증가되면서 역시 지금 피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캐파는 24년 전년비 63% 급증하면서 일부에서 미국 태양광 재고가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미국 내 급증하는 태양광 모듈 증설이 좀 이슈가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국 모듈 가격은 여전히 중국 대비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이게 우회해서 들어오면 미국 쪽에 이제 가격을 내리게 되는데 이걸 막게 되면 일단은 가격에 대한 보장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미국 태양광 모듈 수입량이 2023년 전년비 102% 정도 급증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급증하는 수입이 결국 우리나라 관련된 제품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중 관세 강화는 한국 태양광 업체의 단기 주가 센티멘트에 긍정적이고 펀더멘털, 그러니까 업황과 실적 개선은 단기가 아니라 조금 중장기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뉴스플로우는 한국 태양광 업체 우호적인데 다만 실질적인 펀더멘털 개선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재고 소진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태양광 말고 일부 화학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련 선물 거래소의 석유화학 제품 강세가 시작됐고 석유화학의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탑픽은 금호석유나 KCC, 유니드,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등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증권의 키움증권 리포트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범용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튀어오르기 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금호석유 같은 쪽, 그리고 MB-라텍스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합성 고무나 이런 것들, 그리고 MB-라텍스 이런 쪽, 그리고 타이어 코드 이쪽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화학업종 내에도 이와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보자 말씀을 또 드렸죠. 키움증권 리포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관련된 음식료 업종입니다. 음식료 관련된 삼양식품 윗꼬리를 꽤 많이 달았지만 마치 IT 회사가 급등하는 모습처럼 삼양식품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수산주도 일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역시 이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삼양식품 관련된 라면 업종과 포함해서 결국은 바나나 우유 같은 빙그레, 그리고 최근에 그 외에도 풀무원 등등, 그 다음에 김 가격이 올라가면서 씨푸드, CJ 씨푸드 등과 같은 김 관련주 이런 것들도 역시 들썩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또 수출 증가세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고 더군다나 원가 하락 영향 때문에 하반기도 식품기업의 호실적이 예상된다 볼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 그러니까 4월입니다. 수출액은 1억 859만 달러, 약 1,470억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7,395만 달러 대비 무려 46.8%나 급증했습니다. 22년 5월에 49.3% 이후에 1년 1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기존 월 최대 기록인 지난 2월에 9,291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보이는데, 자, 첫 번째 자료 드릴까요? 한국 라면의 월별 수출 금액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한화투자증권 자료이고요. 왼쪽 보시면 2024년도 보시면 4월까지 나와 있죠. 노란색 실선인데 4개월 정도 보이는 제일 위쪽에 보이는 쪽입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각 월별로 이렇게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24년 아주 유독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삼양식품만 떼고 놓고 보면 월별 수출 금액 추정인데 역시 24년에 아주 기하급수로 올라 있는 모습이 보이죠. 1, 2, 3, 4월만 나와 있는 높이 추서 있는 노란색 실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이렇게 좋았고요. 농심하고 좀 차별화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 보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한화투자증권의 미국 라면 시장 규모입니다. 이 보시면은 기하급수 최근에 늘고 있죠. K컬처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면서 역시 라면 시장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주요 식품기업의 올해 1분기 실적입니다. 이 보시면은 영업이익단을 보시면 전년 대비 어떻게 올라간지 보이는데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주요 식품기업 올해 1분기 실적입니다. 이 보시면은
CJ제일대당이 전년비 48.7% 증가했고요. 대상이 91.5% 증가, 롯데 웰푸드가 100.6% 증가했고요. 그 밑에 쭉 보시면 빙그레도 65.2% 증가, 많이 올랐죠. 근데 농심이 다소 좀 3.7% 마이너스로 전년비보다 조금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심과 지금 삼양식품의 주가에 약간 차별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농심이 그래도 키 맞추기가 되기 때문에 라면 수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간다는 모습 보이고 있는 거고, 역시 원자재 관련된 원가율에서 농심과 삼양식품은 1분기에 달라졌다는 거고요. 삼양식품은 1분기에 원가율이 떨어졌는데 농심은 소폭 올랐어요. 거기서 좀 차이가 있고, 수출 비중 이런 것들, 그리고 밀양 쪽에 캐파 증세와 관련된 삼양식품의 캐파 이런 것들이 역시 주요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한화투자증권에서는 기존의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죠. 음식료 업종 가운데 2배를 올리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그렇게 올라왔고, 이렇게 오늘 주가가 삼양식품이 윗꼬리를 많이 달았지만 종가가 한 50만 원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양식품 관련해가지고 하나증권에서는 수출 쪽만 놓고 본다면 1분기 수출이 약 전반적으로 전년비 1,300억 정도가 1분기 삼양식품 수출만 놓고 보면 증가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1,300억 중에 북미가 520억, 중국이 610억, 유럽이 180억, 동남아가 210억 정도 증가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크게 나타났고 북미도 520억이나 증가했죠. 근데 2분기를 예상해보면, 수출만 놓고 보면 삼양식품이 미국은 월마트와 에스닉 채널로 입점이 시작되면서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걸로 봤고요. 중국은 춘절에 이어서 6.18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인도가 올해 신규로 추가되면서 또 고성장세가 이루어질 걸 봤기 때문에 추정해보면 2분기에는 삼양식품의 수출액만, 전체 가운데 수출액만 3천억을 아마 상회할 것으로 봤다면서 하나증권은 삼양식품에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김도매 가격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김도매 가격 보시면은, 김밥용 김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벌써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김 가격이 올라가면 김밥도 아마 시장에서 파는 이 김밥 가격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이게 CJ 시푸드거든요. 확대해서 보시면 노란색 쪽에 좀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확대해서 보여주시면은, 지난해에 김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전체 수출과 내수가 약 242억 정도, 243억 정도가 작년 연간 내내 이제 팔았죠. CJ 시푸드가. 근데 올해 1분기만 CJ 시푸드가 얼마 팔았습니까? 191억을 팔았습니다. 엄청나죠. 작년 연간에 거의 육박하는 모습을 1분기에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J 시푸드의 김 관련 내수와 수출 지표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게 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관련된 음식료 업종들이 지금 시장이 주춤한 사이에 구리, 비철금속과 포함해서 커머더티, 그러니까 이렇게 김, 그런 음식료, 라면 이런 것들이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른 키움증권에 관련된 이구환신과 관련해서 관련된 일부 화학업종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효성첨단 소재, 고롱인더, 금호석유 관련된 타이오코드, 합성고무, 합성수지 관련된 이야기는 신의 자료실 3프로 앱에 신의 자료실 들어가시면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 하루 복귀하시면서 또 내일 준비를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